변호인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재판부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이고, 상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이 법에 따라 입법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는 인치,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 그대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정위기와 국정마비의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 및 심의 과정을 별도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린 공보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한 수사와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의 경호처의 적법한 경호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구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계엄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행위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공소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국무회의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그 이후에 개별 실행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되어야 할 것이지 별도로 기소되는 것은 안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두 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방해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헌법에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의 심의는 의결을 포함하는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에 참여하고 기명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이를 국무회의록에 남기고 의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현행 헌법 조문상 명백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심의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제88조 제1항은 국무회의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결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며 사전적 통제 절차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헌정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1공화국 건국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요소를 혼합한 정부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당연히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인 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서 효력이 아닌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헌법기관으로서 국무회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은 국무회의의 심의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마 225 결정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의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국무회의 성격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피고인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고 직권남용의 행위가 존재하며 국무위원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결과가 없어서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무위원들이 심의할 권리를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소집 연락을 한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내지는 소집 연락을 하지 않아서 국무위원회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소장 기재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소장 제41쪽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시로 보입니다. 20시 30분 무렵부터 21시 33분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전 상황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성원이 되기 전까지 2024년 12월 3일 20시 20분경부터 22시 00분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국무위원회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라고 하였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 라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후 상황입니다. 22시 17분경 송미령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모이게 되자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경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국무회의를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고 말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이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시 20분경부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소집될 때까지 계엄 선포를 미루고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열띤 심의를 하였고 22시 17분경부터 11명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22시 22분경까지 심의한 후에 22시 23분경 계엄을 선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국무회의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미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배제가 아닌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의 성원을 기다린 것으로 국무회의의 적법 요건을 적극적으로 갖추고자 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의 피고인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행위가 부존재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 인근에 있거나 위치가 확인되어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 특정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배제하거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므로 유리한 의결을 위하여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였다는 논리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전술하였듯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받을 권리가 없어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고의도, 남용 행위도, 남용의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국무위원들은 일과 후에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전에 안건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당시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던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그대로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생방송을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면서 특별히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긴급권의 발령이 검토되는 비상 상황에서 절차의 관여와 밀행성의 요청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 6시에 긴급 국무회의 소집 통보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사실은 물론 내용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7시에 긴급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7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음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자 하나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서 4시 29분 단 2분 동안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무위원이 도착하여 성원이 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은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심의를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만 발언을 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심의가 되어 위법한 국무회의이고 적법한 계엄 해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역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여야 합니다. 기소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으면 명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억지식 공소제기로 제기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독재를 위한 계엄, 친위 쿠데타,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과 허위의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9쪽입니다. 공소장 제9쪽은 피고인의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국무위원, 검사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기재의 공소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폭주의 원인이 있었던 것임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장기 독재를 꿈꾼다거나 하는 허황된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오로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판단할 사항이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내란이 아님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사후 작성 공수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